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가 권리를 주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뭐든지 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요새 뭐 SM 사태라든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항상 이제 그래서 내 지분율 어떻게 돼? 그리고 세금 얼마나 내? 딱 두 가지만 물어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무시되고 결론만 있는 거죠.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은 배당 주는 것도 아까워서 배당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은 주주환원 정책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진행도 하시고. 예. 뭐가 적성에 맞으세요? 뭐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초짜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초짜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베테랑의 느낌이 많이 나는. 방송감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심층 인터뷰 네.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 요새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네. 행동주의 펀드 그런 것들도 해자되고 있어서 예.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하고 지배구조가 어떻게 좀 개편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또 삼성물산 요새 이제 자사주 소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우리나라가 그 지주회사 관점에서 예. 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저는 지배구조. 솔직히 올해 내내 혹은 내년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테마라고 봐요. 가버넌스라는 게. 그죠? 예, 그렇죠. 이런 류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 네. 코리아 저- 디스카운트 네. 항상 너무 서운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주식만 이렇게 디스카운트.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거 지배구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선된다. 그러니까 개선된다는 것보다도 이제 개선돼야 된다. 돼야 된다. 네, 당위성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지배구조 관점이고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게 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 간극의 문제인데 거기서 왜 발생하냐면 그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많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반해서 소액주주가 권리를 주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 예. 기업 구조를 개편할 때 많이 발생됩니다. 기업 구조. 네. 예. 기업 구조를 가령 뭐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뭐 사업 부분을 양수한다든지 뭐 매도한다든지 그런 기업 구조 개편에서 당연히 기업 구조 개편은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을 위해서 해야지 소액주주들도 좋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이 오르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 구조 개편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계열 분리라든지 요새 뭐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회자되죠. 뭐 계열 분리 위해서 뭐 인적 분할을 했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 전환해서 지배주주의 지분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기업 가치 향상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대주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기업 구조 개편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자사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업 구조 개편에서 자사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간극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예를 들면 그 이제 지배 구조를 보셨을 때 이슈화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기점이 어디였냐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 네. 왜냐하면 2018년 전까지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었고 대부분은 뭐냐면은 지배주주의 한 배를 타서 가면은 대부분 주가가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나를 따라라.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 마음대로
좀 그 지배 구조를 짜서 행했죠 결론적으로. 저분이 오너니까 예. 멱살 잡고 끌고 갈 거야. 예. 그 배를 타자. 약간 예, 이런 개념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꾸 이거 순환 출자는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은 5대 그룹 중에 순환 출자는 현대차 그룹만 있으니까 좀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제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배 구조를 개편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뭐 짧게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된 한 부분을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과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지분을 교환하면서 네. 현대모비스를 갖는 구조인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약했던 게 뭐냐면 뭐든지 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요새 뭐 SM 사태라든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한데 뭐 모비스 인적 분할된 회사가 물류 회사에 갑자기 합병되는 명분이 약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결론은 정의선 회장이 이제 모비스 지분 거의 지주사 합격하고 모비스 지분을 갖는 구조로 되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명분이 워낙 약했고 그때 주주들이 다 좀 반대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사회 이틀 전에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이틀 전에 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계기로 기업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슈화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걸 철회가 됐고 그 이후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뭐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기업 구조 개편할 때 보시면은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네. 회장님이 이거 이렇게 개편하면 소액주주한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는 거고 네네. 항상 이제 대답할 때는 어떤 걸 물어보면 네.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지분율 어떻게 돼? 그리고 세금 얼마나 내? 딱 두 가지만 물어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무시되고 결론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법무법인이 이제 그런 걸 짜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항상 지배주주 이주로 갔는데 그런 개편에 대해서 좀 인식 전환이 있으면은 당연히 지배구조 개선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현대차 관련된 얘기는 지금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근데 걸로 그거는 끝난 이제 거예요? 끝났고 이미 끝났고? 어차피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주총회 이제 열리려고 하다가 이틀 전에 철회했기 때문에 철회했고. 이건 끝난 얘기고 이제 앞으로 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회사들이 지금 늘어요. 예. 그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주주의 환원책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 지난주인가요? 벌써 삼성물산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 나왔단 말이죠. 이게 좀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잖아요. 네.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자사주 있으면서 주가가 좀 낮은 그 약간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도 이 수순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사주도 이게 지배구조 개선과 연결을 좀 시켜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지배구조 수단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자꾸 소각해야 되는데 보통은 매입한 다음에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하지 않고 그 자사주를 팔지 않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매각하거나 여러 가지 지주사 전환할 때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자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엄격하게 규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11년도에 상법에서 개정이 됐어요. 네. 자사주에 매입하고 매각을 자유롭게 하도록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자사주 이슈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현금으로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주주한테는 환원 정책이 될 수 있는데 네.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런 환원 정책도 있지만은
그 자사주를 이제 자사주 6%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며칠 전에 네. 보시면은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자사주를 나눠주면서 우호 지분한테 나 이제 경영권 저거 하는 거니까 참석표 던져. 그리고 뭐 그 주인 없는 회사들 많이 이용하는데 하여튼 뭐 전략적 제휴라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자사주를 맞교환하죠. 그리고 주주총회 때나 찬성표 던져줘. 뭐 그렇게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남용 가능성.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사주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그렇죠.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지배주주 마음대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자사주를 안 넣습니다. 시가총액 때 유통 주식만 시가총액에 넣고 그렇죠. 애플 시가총액은 자사주 안 넣습니다. 근데 애플은 다 자사주 소각하니까 보통 매입한 다음에 안 넣고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자사주를 매각할 때는 거의 신주 발행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사주 매각도 거의 신주 발행 같이 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신주 발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예, 규정에 의해서 또 하면은 그게 이제 희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대부분 소각하는 행위 있고 소각하려고 사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한 핵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 안 오르잖아요. 왜냐면 그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선진국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한다면 주가가 올라요. 왜냐면 소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만 나와도 올랐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 그죠? 예. 근데 매번 속다 보니까 예. 아니 이 샀는데도 1년 동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탁 이용해서 사면은 또 찌질하게 사다가 또 갑자기 한꺼번에 팔아버려. 그래서 폭탄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야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 마음씨가 좋았다는 거지. 그런 와중에서 조금 최근에 의미 있던 게 뭐냐면 네.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에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좀 많이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옛날에 이제 그 삼성 에버랜드라고 있었죠. 에버랜드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 계열사로부터 자사주를 네. 매입을 했어요. 근데 2012년부터 왜 2012년부터냐? 아까 말씀드렸죠. 네. 2011년부터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자유롭게 됐다. 네. 그래서 2012년부터 매입을 하고 2014년도에 이름을 바꿨죠. 삼성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으로 이름 바뀌고 제일모직이 상장을 했죠. 그리고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전에 3개월 전에 또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사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매입했던 자사주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에 대한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서 그 자사주가 있어갖고 지금의 자사주로 형성됐는데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13%의 자사주를 지금 소각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2016년도에 그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잠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는데 네. 순양그룹 뭐 같이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중간 금융지주 삼성생명을 위한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제조업 기반의 삼성전자 지주사를 만들어서 삼성물산이 다 지배하는 체제로 네. 가려고 했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14% 자사주를 다 소각을 했죠. 한 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결론도 네. 예, 다 소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은 없다. 그리고 항상 그 그룹들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 뭐 배당 조금 주고 뭐 그런 것들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삼성그룹이 주주 환원 정책의 가장 스탠다드 주식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도 쫓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많은 자사주를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이 없고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다른 지주사들도 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획을 걷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과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하는 정책은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잘 된 회사일수록 주주하는 정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은 배당 주는 것도 아까워서 배당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은 주주하는 정책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사실은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기업의 역사, 뭐 주주환원책의 역사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복잡하고 개인 투자자로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큼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행동주의 투자자들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하는 것들 요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을 만큼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왜냐면 일각에서는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사실은 뭐 말만 그렇게 하지 개인 투자자가 좀 더 힘을 얻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방향성 자체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소액주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식 의무 공개 매수도 도입하고 정부 측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 기반이 바뀌고 인식 전환이 두 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도도 기반이 안 일어나고 인식 전환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일부 소액주주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식 개조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인식개조가 소액주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인식개조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변해야겠구나. 그런 인식개조도 많이 변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 그 지주사 전환한다고 주주총회도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인식 기반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자사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자사주는 원래 소각해야지 주주하는 정책이다. 그런 것들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 특히 SK그룹이 지금 24%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 안 하고 매일 말로만 떠들죠. 뭐 파이낸셜 스토리 뭐 그런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은 주가가 엉망이에요. 예, 말은 하지만은 SK. 자사주 소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 쪽으로 돌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그룹이 지금 스탠다드로 했기 때문에 SK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재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작년부터도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나빠질 게 없어요. 한국의 지배 구조가. 근데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 그게 뭐 시장에서 반응을 하든 대주주가 뭘 반응을 하든. 그래서 전에는 아예 반응이 없었거든. 그렇죠. 할 테면 해봐라. 네. 지금도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네. 내복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화학섬유 만드는 회사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런 데들 거의 100%였어요. 그죠? 머리 이렇게 찔러봐도 요지부동이야.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와. 근데 요즘은 뚝 찔르면 아유 따가워.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피는 나와요? 보름 나오지. 고름이 나와요? 반응이 약간 좀 이전과는 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배구조 개선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2018년 기점으로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그렇죠. 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반응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지배구조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들의 뭐 여러 가지 뭐 할인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지배구조. 악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주 자사주 소각하든 다른 지주사들도 이런 부분들 왜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지주사한테는 가장 집중됐거든요. 왜냐면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주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폭이 높으면은 지주사 주가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근데 않을까.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단기간이라는 게 뭐 1, 2개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4, 5년 동안 굉장히 스마트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려운 얘기가 물적 분할 뭐 하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뭐 증권회사 직원 몇 명만 알지. 그렇잖아요. 여의도에서.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뭐 우리 3프로 TV를 비롯해서 뭐 딱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버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반응 안 하면 네, 그렇죠. 특히 소비재 기업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네. 그럼 불매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 소비자들이 저렇게 투자자들이 저렇게 스마트해졌어. 여기 버티기가 힘들다.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자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너들이 이제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또 해외에서 막 공부하고 그런 해외의 뭐 미국이나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들의 또 인식도 살짝 이전과 할아버지 세대랑 좀 미국에서 많이 다른 공부한 것 사람이 더 하더라고. 근데.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아, 항상 그래요? 이제 배우는 기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배움에 더 기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 그거랑 상관없습니까? 네,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은 뭐 지금 배당 확대하는 기업 상속세 내려고 배당 확대하지 뭐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배당 확대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의 현금의 활용성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재벌 3세든 4세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유학과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상관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뭐 더 질문 있습니다. 하시고. 더 질문이요? 네. 약간 요런 거는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뭐 주주환원책 요런 거는 사실 개인들이 으쌰으쌰해서 하기는 힘들고 큰 행동주의 분들 혹은 큰 권력을 가진 분들이 딱 앞에 나서줘서 요런 걸 쫙 바꿔준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앞장서야 된다. 개인이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행동주의는 자기 펀드 수익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도 그 명분이 맞지 않는 행동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끌고 가는 행동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행동주의가 이슈화는 시키는 거는 인정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슈화돼서 주가 오른 거나 얘네 펀드멘탈이 그 전에 지배구조가 악화됐을 때 오르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아, 그게 다르다. 네, 이슈화됐을 때 주가 오르는 거는 단기적이에요. 분명히 빠져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수반이 되고 그 해소를 지배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개선을 시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 있게 행동해야지 단순히 단기적인 그런 뭐 이슈들 진짜 좋은 그러면 말씀이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좋은 주가 말씀. 오른 다음에 걔네들 빠져나가고 아니면 그게 끝나면 바로 네. 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주식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사든지 해가지고 가버넌스도 개선시키고 주주에 대한 환원책도 개선시키고 경영도 투명하게 하면은 기업 가치 올라간다. 거기서 수익이 난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안 돼. 그건 전혀 개선이 안 돼.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뭐 개선된 게 지금 뭐 없잖아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는데 그런 기업 가치의 개선은 없었지. 가격만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으로. 예. 그런 거는 후유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진강 같은 경우 뭐 11만 원이 4만 원 되는. 그러니까 맨날 뭐 기타 법인 누구 사냐 맨날 그것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기타 네. 법인 올랐으면 또 한지카 오르겠고 그전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수급의 논리에서 또 주가가 오르니까 수익률도 오르니까 또 돈이 들어오고 또 그 돈으로 또 사고 자꾸 이제 그런 수급의 논리를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고점에 산 분들이 다 이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행동주의든 뭐든 간에 이 주주 권익의 확장이라든지 가버넌스의 개선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스마트해지면 더 빨리 개선된다. 네, 맞습니다. 뭐눈 가리고 아웅했다가 그렇잖아요. 예. 그 명예커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큰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이슈가 돼서 뭐 주가가 오르는 거랑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랑은 다른 이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면 미천 드러날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되나요? 질문자의 미천?
네, 제일 진짜.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